잠수함 계약을 놓친 게 끝인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캐나다는 더 조용한 소식에 술렁였어요. 현대차마저 짐을 싸서 떠났거든요. 선물은 계약과 함께 사라졌어요. 먼저 분명히 해둘게요. 이건 캐나다를 비웃거나 어느 정부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3조 원짜리 수소 프로젝트가 왜 사라졌는지, 그 안에 숨은 계약의 구조와 우리 산업의 다음 수를 사실 그대로 차분히 풀어볼 거예요. 헤드라인만 보면 그냥 한 나라가 계약 하나를 놓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요. 계약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3조 원짜리 산업 패키지가 통째로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실감나게 그려볼게요. 처음에 캐나다가 크게 아쉬워한 건 잠수함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며칠 사이에 현대차 그룹이 캐나다에 지으려던 커다란 수소산업 계획을 접고 방향을 국내로 돌렸고요. 그 소식이 뒤늦게 현지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한 번 더 술렁였어요. 잠수함 하나를 놓친 게 아니라 그 잠수함에 딸려오기로 했던 공장과 일자리까지 함께 사라진 셈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뉴스 한 줄 뒤에 이렇게 크고 조용한 이동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네 걸음으로 나눠서 풀 거예요. 첫째, 지난 며칠 사이 캐나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요. 둘째, 왜 그 커다란 선물이 계약과 함께 조용히 사라졌는지, 그 계약의 구조를 뜯어볼 거예요. 셋째, 캐나다 현지에서 뒤늦게 번지고 있는 후폭풍을 살피고요. 마지막으로 그 판에서 우리 산업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수를 짚어볼게요. 미리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오늘은 누가 이기고 졌다는 승패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무엇을 어떤 조건에 걸었느냐, 바로 그 계약의 조건에 있습니다. 이 조건 하나만 손에 쥐면 앞으로 비슷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짜 돈의 흐름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은 현대차 그룹의 결정이에요. 흔히 이런 결정을 두고 의리라거나 배신이라는 감정적인 말로 포장하기 쉬운데요. 저는 그 표현을 잠시 내려놓고 볼게요. 왜냐하면 이건 감정으로 움직인 결정이 아니라 애초에 어떤 조건 위에 세워졌던 투자가 그 조건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방향을 튼 사업적인 판단에 가깝거든요. 이 차이를 구분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야기가 훨씬 냉정하고 정확하게 들리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하이프까지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깊은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어려운 경제 뉴스를 이렇게 천천히 풀어가는 채널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조용했던 며칠 사이 캐나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큰 그림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먼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따라가 볼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잠수함이에요. 캐나다는 오래 쓴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어요. 바다가 넓은 나라인 만큼 잠수함 전력은 오래 미뤄둘 수 없는 숙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꺼낸 게 CPSP라고 불리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이에요. 규모가 상당해요. 최대 12척, 금액으로는 최대 약 60조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웬만한 나라의 몇 년치 방산 예산을 훌쩍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 세계의 조선 강국들이 눈독을 들이는 게 당연했어요. 이 큰 판을 두고 마지막까지 남은 후보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독일의 TKMS, 다른 하나는 우리 하나오션이었어요. 두 회사 모두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곳이라 어느 쪽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승부였어요. 그리고 7월 6일 카니 총리가 결정을 발표했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나오션은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지만 이번엔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다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하나오션의 협상을 시작할 권리가 넘어오는 구조였어요. 말하자면 이 순위 자리는 지켜둔 셈이에요. 이 대목은 뒤에서 다시 중요해지니 기억해두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익숙한 뉴스예요. 큰 계약 하나를 아깝게 놓쳤다. 그 정도의 이야기죠. 방상 입찰에서 순위가 갈리는 일은 늘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 발표만 놓고 보면 캐나다도 우리도 담담하게 넘길 만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났어요. 7월 7일, 이번엔 전혀 다른 이름이 등장했어요. 잠수함과는 상관없어 보이던 현대차 그룹이었어요. 현대차 그룹이 캐나다에서 추진하던 대형 수소 프로젝트,
이른바 프로젝트 비버를 철회하고 투자를 북매로 집중한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잠수함 발표 바로 다음 날에 말이죠. 시점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 우연이라고 보기엔 묘한 구석이 있었어요. 흥미로운 건 캐나다 현지의 반응이었어요. 정작 캐나다 안에서는 이 소식이 곧바로 크게 번지지 않았어요. 잠수함 발표에 시선이 쏠려 있는 사이 수소 프로젝트가 빠져나간 건 조용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며칠이 지나서야 프로젝트 비버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캐나다 SNS를 타고 뒤늦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현지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잠수함을 놓친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조용히 빠져나간 게 하나 더 있었다는 걸 뒤늦게 실감한 셈이죠. 큰 뉴스에 가려 작은 뉴스가 묻히는 일은 흔하지만 이번엔 그 작은 뉴스가 실은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돼요. 7월 6일 잠수함은 독일로, 7월 7일 수소 프로젝트는 국내로. 이틀 사이에 캐나다를 향하던 두 흐름이 나란히 방향을 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궁금한 대목이 남아요. 잠수함과 수소, 언뜻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둘이 대체 왜 하루 간격으로 함께 움직인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다음 장에서 풀어볼게요. 그럼 왜 하필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짐을 쌌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들여다볼 차례예요. 여기서부터가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먼저 프로젝트 비버가 뭐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총 규모는 약 31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수소 산업 패키지였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수소를 액화하는 플랜트를 세우고 엘버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수소 충전소를 초기 약 32개에서 장기적으로 160개 이상까지 늘리는 그림이었죠. 온타리오에는 수소 트럭과 산용차를 만드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이게 다 현실이 됐다면 캐나다 현지에 약 9,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전망까지 붙어 있었어요.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한 선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캐나다 현지에서도 이 사업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퍼지자 아쉬움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패키지가 잠수함을 사면 덤으로 얹어주는 일회성 보너스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비버는 처음부터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설계된 조건부 산업 패키지였어요. 실제로 현지에서는 이 사업을 잠수함 협상 테이블 위에 몰래 올려둔 비밀 병기처럼 부르기도 했어요. 다시 말해 캐나다가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한다는 조건 위에 이 3조 원대 투자가 얹혀 있었던 거예요. 잠수함이라는 본계약이 성사되면 그 위에서 수소 플랜트도 충전소도 트럭 공장도 함께 돌아가도록 짜인 구조였던 셈이죠. 산업협력과 안보계약이 처음부터 하나의 묶음으로 단단히 연결돼 있었어요. 잠수함이 기둥이고 수소 패키지는 그 기둥 위에 올린 지붕 같은 거였다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이런 조건부 딜은 사실 방산이나 대형 인프라 협상에서 드물지 않아요.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상대 나라의 공장과 일자리, 기술 이전 같은 산업 패키지를 함께 제안하는 방식이죠. 협상력을 크게 키워주는 대신 본 계약이 무산되면 그 위에 얹은 것들도 함께 사라진다는 조건이 처음부터 깔려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비버도 정확히 그 문법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결말은 사실 단순해요. 잠수함 계약이 독일 TKMS로 넘어가는 순간 이 패키지가 서 있던 전제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기둥이 빠졌으니 그 위에 얹혀있던 지붕도 함께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사라지면 그 조건 위에 얹혀있던 투자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게 이런 딜의 본래 성격이에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잠수함이라는 본 계약이 사라진 이상 3조 원대 수소 투자를 그대로 캐나다에 밀어붙일 명분이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자금은 국내 수소 사업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프로젝트 비버가 별도의 보복 선언 없이 조용히 그리고 자동으로 철회된 건 바로 그래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캐나다를 비웃어서 선물을 도로 뺏은 게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전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전제 위에 서 있던 사업도 함께 사라진 것뿐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구조의 문제였던 거예요. 선물은 계약과 함께 사라졌어요. 짐을 싼 건 현대차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보다 앞서 하나오션도 조용히 발을 뺐어요. 하나오션은 올해 초 캐나다 철강사 알고마 스틸과 손을 잡았어요.
구조용 강제에 약 3억 4,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양해갑서였고 여기에 신규 일자리 약 500개가 함께 거론됐어요. 배를 만들려면 두꺼운 철판이 있어야 하고 그 철판을 현지에서 조달하겠다는 그림이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온타리오의 조선업체와 현지 대학이 함께 만들려던 조선기술훈련센터, 그러니까 캐나다 젊은이들이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그 자리에도 하나오션의 이름이 있었어요. 강제를 대고 사람을 키우고 그렇게 현지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잠수함 계약이 독일로 넘어가자 이 그림들도 하나씩 접혔어요. 강제 투자 양해각서도 훈련센터 참여도 정리수순으로 들어간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화분을 통째로 드러낸 셈이죠. 선물은 계약과 함께 사라졌어요. 캐나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진 않았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독일 TKMS가 알고마 스틸에 대한 미래 투자를 대신 이어가도록 협상 테이블에 그 조건을 올리려 했어요. 비어버린 자리를 새 주인이 채워주길 바란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정했어요. TKMS는 오랜 세월 검증된 유럽 공급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사인데 경쟁사가 유치를 위해 얹었던 경제개발 패키지까지 대신 짊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였어요. 잠수함을 파는 것과 남의 나라 산업을 함께 키워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강제도, 훈련센터도 애초에 하나오션이 수주를 바라며 얹어둔 것이었지 잠수함에 원래 딸려오는 부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왜 캐나다가 이런 산업 유치에 그토록 매달렸는지 짚어볼게요. 배경에는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깊게 깔려 있었어요. 관세가 높아지면 캐나다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일이 점점 불리해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아예 공장을 미국 안쪽으로 옮기는 쪽을 고민하게 돼요. 회경법인 KPMG가 7월 초에 내놓은 조사를 보면 캐나다 제조업체 10곳 중 4곳이 이미 생산을 미국으로 옮겼거나 옮기는 걸 검토하고 있었어요. 10곳 중 4곳이라는 건 흔치 않은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공장이 국경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캐나다 입장에서는 하나오션이 걸어둔 강제 투자와 훈련센터, 현대차 그룹이 준비하던 수소산업 패키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을 겁니다. 빠져나가는 공장을 붙잡을 몇 안 되는 카드였으니까요. 그 카드 한 장에는 일자리도, 세금도, 지역 경제도 함께 걸려 있었어요. 캐나다가 잠수함이라는 큰 계약에 산업 패키지를 얹어달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 절박함의 다른 얼굴이었던 셈이에요. 조롱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관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산업을 지키려던 한 나라의 구조적 곤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절실했던 카드들이 계약이 방향을 틀자 손안에서 함께 빠져나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해요. 소스에는 캐나다를 향한 분한 감정이 꽤 진하게 흐르는데 그 결을 걷어내고 사실만 보면 그림이 좀 달라져요. 캐나다가 무조건 잘못한 것도 우리를 홀대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나라에도 나름의 명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잠수함은 나토 표준에 맞아야 하고 유럽의 우방들과 부품과 정비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북극이라는 얼어붙은 앞마당을 지킬 배가 필요했어요. TKMS는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의 명가였고 그들이 만든 배는 바로 그 북극과 유럽 공급망에 특화돼 있었어요. 평가 자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초박빙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 캐나다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그 나라가 처한 조건 위에서 내린 계산에 가까웠어요. 우리가 좋은 배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자기 사정에 맞는 배를 골랐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함께 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이 짐을 싼 건 보복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봤듯이 프로젝트 비번은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설계된 조건부 계약이었어요. 전제가 사라지면 계약도 함께 정리되는 처음부터 그렇게 짜인 구조였어요. 선물은 계약과 함께 사라졌어요. 누가 화가 나서 걷어찬 게 아니라 걸어둔 조건이 풀리자 자동으로 되감긴 거예요. 여기에 앙심이나 복수 같은 단어를 붙이면 이야기는 통쾌해질지 몰라도 오히려 사실에서 멀어져요. 조건부 계약은 원래 그렇게 작동해요. 조건이 채워지면 함께 열리고 조건이 풀리면 함께 닫혀요. 정의선 회장이 그 투자를 국내로 돌린 것을 두고 의리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보면 이건 감정보다 셈에 가까운 결정이에요.
캐나다에서 공장을 지을 이유였던 잠수함이라는 전제가 사라졌으니 그 자금과 계획을 그대로 북내 수소 사업을 키우는 쪽으로 옮긴 사업적 판단이었어요. 갈 곳을 잃은 투자에게 새 목적지를 찾아준 셈이죠. 다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북매 산업에는 재투자로 돌아온 셈이에요. 의리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밑에는 냉정한 사업 논리가 단단히 깔려 있었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해요. 기업의 큰 투자는 좋든 싫든 숫자와 전제 위에서 움직여요. 걸어둔 전제가 무너졌을 때 자금을 가장 쓸모 있는 곳으로 다시 배치하는 건 사실 잘 굴러가는 회사라면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그 당연한 판단이 이번에는 마침 북매 수소 사업과 맞물렸을 뿐이죠. 안보 쪽에서는 어떨까요? 유럽 안보 매체 모던 디플로머시가 7월 12일에 낸 기고를 보면 이번 선택을 인도 태평양에서의 조용한 후퇴로 보는 견해가 실려 있어요. 독일산 배는 북극 작전에 특화된 반면 한화의 KSS-3, 그러니까 장보고 3은 먼 거리를 오래 작전하고 수직 발사로 지상을 때리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바다를 두고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한 매체의 기고이자 견해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런 평가에는 늘 반대편 시각도 함께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결국 어느 배가 더 낫냐는 물음에는 정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바다에서 무엇을 지키려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요. 캐나다가 자기 앞마당에 맞는 배를 고른 것 역시 그 나라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손해만 본 걸까요? 잠수함 하나만 놓고 보면 아쉬운 결과가 맞아요. 최대 60조 원 규모의 큰 판을 눈앞에서 놓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정부와 업계가 그리는 그림을 조금 더 넓게 펼쳐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해요. 잠수함이 흔들리는 사이에도 다른 문들은 오히려 열리고 있었거든요. 먼저 방산 쪽을 볼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한 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을 새로 시작했어요. 이 협정이 발효되면 나토가 회원국끼리 함께 물자를 사들이는 공동 조달 시장에 참여할 기반이 생겨요. 그 시장 규모가 연간 약 15조 원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캐나다 잠수함 한 건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 회원국이 해마다 열어두는 큰 문에 발을 들이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격이에요. 한 번 팔고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사들이는 흐름에 이름을 올려두는 일이거든요. 한 나라의 결정 하나에 웃고 우는 구조에서 여러 나라가 이어진 시장으로 무대를 넓히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잠수함에서의 이 순위, 잔여 기회까지 함께 살아있으니 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거예요. 핵심 광물 쪽도 같이 움직였어요. 한 몽골 세파가 원칙적으로 타결됐다고 정부는 밝혔어요. 발효되면 몽골에서 나는 구리와 몰리브덴,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에 붙던 관세가 2에서 5% 수준에서 없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배터리와 전기차, 방산까지 이 광물들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값을 낮추고 공급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실리라는 게 업계의 견해예요. 특정 나라 한 곳에 원자재를 기대던 구조에서 벗어나 조달처를 늘려두는 안전판을 하나 마련한 셈이라는 거죠. 잠수함이라는 큰 무기를 하나 놓치는 동안 그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의 길은 오히려 넓어진 셈이에요. 눈에 잘 안 띄지만 산업의 뿌리를 다지는 쪽에 가까운 성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죠. 그러니 이번 일을 이긴 판, 진 판으로만 나누는 건 조금 좁은 시선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이 쌓는 걸 하나의 큰 계약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봐야 한다고 말해요. 잠수함 하나가 흔들려도 나토가 있고 몽골이 있고 그 밖에 여러 협력이 겹쳐 있으니까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몰아담지 않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두는 것과 비슷한 결이에요. 하나가 깨져도 나머지가 남으니까요. 한 나라의 선택 하나에 전체가 좌우될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비면 다른 하나가 채우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일, 그게 오늘의 방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이번 잠수함 건은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이지 그림 전체는 아닌 거죠. 물론 이걸 국뽕으로 부풀릴 생각은 없어요. 협정은 아직 협상과 발효라는 문을 더 지나야 하고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니까요. 반대로 잠수함을 놓쳤으니 다 잃었다는 비관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얻은 건 얻은 대로, 남은 과제는 과제대로 냉정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판이 넓어지고 있다는 방향을 차분히 읽는 눈이 필요한 때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헤드라인은 늘 누가 이겼나를 물어요. 잠수함은 독일이 가져갔고 한국은 놓쳤다. 딱 거기서 멈추면 이야기는 승패로만 남아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어요. 무엇을 어떤 조건에 걸었느냐예요. 프로젝트 비버라는 3조 4천억 원짜리 수소산업 패키지는 잠수함을 사면 따라오는 덤이 아니었어요.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설계된 계약 위에 놓인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독일로 가는 순간 선물이 놓일 자리도 함께 사라진 거예요. 누가 화가 나서 뺀 게 아니라 선물을 떠받치던 조건 자체가 무너진 거죠. 앞에서 본 하나오션의 알고마 스틸 강제 투자와 온타리오 훈련센터도 같은 결을 따라 정리됐어요. 선물은 계약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조건부 딜의 양면이에요. 큰 산업 패키지를 계약에 얹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힘이 세져요. 상대에게 일자리와 공장이라는 그림을 같이 내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힘은 계약이 성사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수주가 무산되면 그 선물도 조건과 함께 통째로 사라져요. 얻는 것도 잃는 것도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딜을 볼 때는 약속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조건에 매달려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다른 하나는 분산이에요. 한국은 이번 잠수함에서 독일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협상을 이어받을 2순위 잔여 권리를 쥐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한과 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한과 몽골 세파 원칙 타결, 그리고 미국 MRO 정비 시장까지 판을 여러 곳으로 넓히는 중이에요. 한 나라의 한 번 선택에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거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판에 나눠 거는 방식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캐나다의 이번 결정 하나에 한국 산업의 명운이 걸려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정의선 회장이 캐나다에 들여던 투자를 북미 수소 사업으로 돌린 것도 의리라는 말 한마디로만 볼 게 아니에요. 전제가 사라진 투자를 살아있는 다른 판으로 옮긴 분산의 한 장면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헤드라인이 외치는 승패와 실제로 오가는 현금 사이의 거리를 차분히 읽어내는 눈이에요. 그 거리를 볼 줄 알면 같은 뉴스도 전혀 다르게 읽혀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선물은 계약 위에 놓여 있었고 계약이 사라지자 선물도 조용히 자리를 뜬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캐나다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조건부 투자라는 방식은 과연 최선일까요? 댓글로 본인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진짜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답 대신 숫자 안에 숨어있는 진짜 큰 그림을 같이 찾아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